반갑습니다. 고3 전국연합학력평가 3월 정치화법 해설과 총평을 맡은 저는 박민아입니다. 우리 앞에 총평에서 선생님은 이번 첫 번째 3월 모의고사 정치화법이 어떤 식으로 출제가 되었는지 출제 경향성을 한번 가볍게 살펴보았고요.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선생님이랑 1번 문항부터 20번 문항까지 쭉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바로 1번 문항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치화법의 요즘의 트렌드는요. 문항별로 어느 정도 나오는 패턴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자, 우리 이번 3모도 그래. 1번의 경우에는 정치를 바라보는 관점이야. 20번의 경우에는 선거 결과 분석이야. 라고 하는 식으로 나름 여러분만의 루틴을 만들어 두셔도 무방합니다. 물론 이 루틴이 깨질 수도 있겠지. 하지만 일단 우리가 앞으로의 추세를 조금 살펴봐야 될 필요도 있지만 그래도 1번에서는 매우 높은 확률로 정치를 바라보는 관점이 출제가 됩니다. 그럼 이제부터 살펴볼게요. 자, 여기에서는요. 최근 급격하게 늘어난 축사의 악취 문제와 주민 간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마을 회의를 개최했대요. 이러한 활동도 정치라고 볼 수 있을까요?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은 네, 이러한 활동도 정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치 현상은 모든 사회 집단에서 발생합니다. 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답은 지금 넓은 의미에서 정치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반면에 을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아닙니다. 정치란 정치 권력의 획득, 유지, 행사와 관련된 국가의 고유한 활동만을 의미합니다.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좁은 의미의 정치라고 볼 수 있는 거겠죠. 자, 그럼 이제 1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의 예산안 편성 활동은 무엇과 관련된 겁니까? 국가와 관련된 활동이죠. 갑의 관점은 이러한 활동을 정치로 보지 않는다. 잘못된 설명입니다. 왜요? 넓은 의미 정치 같은 경우에는요. 여기 나와 있는 모든 사회 집단에 누구도 포함되는 개념이에요. 국가도 포함이 되는 개념이죠. 국가를 포함한 다른 모든 사회 집단에서 나타나는 활동이기 때문에 1번 잘못된 설명이 됩니다.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을의 관점은 좁은 의미의 정치였어요. 국가 형성 이전의 정치 현상의 경우에는 설명할 수 없죠. 왜? 좁은 의미의 정치는 반드시 어디의 존재를 전제로 해야 돼? 국가의 존재를 전제로 해야 돼. 그러면은 국가가 있기 이전의 정치 현상은 설명하기 어려운 거잖아. 그래서 2번 잘못된 설명이 됩니다. 자, 이제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원화된 현대사회의 정치 현상을 설명하기에 적합한 것은 바로 다양한 사회 집단에서 나타나는 갈등 해결 양상과 관련되어 있는 넓은 의미의 정치에 해당이 되는 거겠죠. 따라서 갑의 관점은 을과 달리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정답 몇 번? 1번에 3번이라고 체크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 4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치를 통해 사회적 갈등을 해결할 수 있다라고 보는 관점은요. 좁은 의미의 정치뿐만이 아니라 넓은 의미의 정치 모두 다 해당이 되는 개념입니다. 왜냐면요. 좁은 의미의 정치는 사회적 갈등을 국가적인 차원에서만 나타나는 해결 과정을 보는 거고요. 반면에 넓은 의미의 정치는 이런 사회적 갈등 해결을 좁은 의미의 정치뿐만이 아니라 국가뿐만이 아니라 국가를 포함한 모든 사회 집단에서 나타나는 갈등 해결 과정이야 라고 보는 거기 때문에 어쨌거나 둘 다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을의 관점, 갑의 관점 모두에 해당할 수 있는 설명이 되어서 4번 잘못된 설명이 됩니다. 마지막 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회 입법 활동 국가와 관련된 활동입니다. 갑의 관점에서도 정치로 볼 수 있는 거고 을의 관점에서도 정치로 볼 수 있는 거겠죠. 따라서 5번 잘못된 설명이 돼서 1번의 정답은 3번이라고 풀 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 2번 문제 볼 건데요. 2번 문제는 지방자치랑 관련되어 있는 겁니다. 혹시나 지방자치랑 관련되어 있는 부분은 아직을 공부를 안 하셨다면은 개념 공부 빨리 해주셔야 됩니다. 자, 우리 요 지방자치랑 관련된 것들이요. 이제 최근에 시험 문제 나올 만한 내용들이 다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3모 때 여러분이 어렵다라고 느꼈다면 그 이유는 딱 하나. 아직 안 한 개념들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거 빨리 잡아주셔야 됩니다. 그럼 가보도록 할게요. 동그라미시 주민들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A에게 지역 내 폐기물 처리장 유치를 제안하였고 지방자치단체 간 경쟁을 통해 동그라미시가 최종적으로 이 해당되는 시설을 유치했대요. 이후 동그라미시의 A는 이제부터 확실한 내용이 나오네. 관련 예산안을 편성하였고 편성 후에 제출된 예산안의 심의 의결을 B에서 했대요. 그러면 예산안을 편성하는 거는 집행기관에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A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되는 거겠죠. 이렇게 편성된 예산안을 심의 의결하는 곳은 바로 지방의회이기 때문에 B는 지방의회라고 풀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기억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는 지방자치단체의장,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하고 옳은 설명, 지방행정사무의 총괄을 담당한다. 옳은 설명이 돼서 기억, 옳은 설명이 됩니다. 자, 이제 니은 보도록 하겠습니다. B는 지방의회는 집행기관 아니죠. 의결기관이 되는 거고요. 법령의 범위 내에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까진 맞아요.
왜? 지방의회는 조례 제정, 지방자치단체장은 규칙 제정이잖아. 그런데 의결기관이기 때문에 니은은 잘못된 설명이 되는 거겠죠. 자, 이제 우리 D급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민 소환의 대상은 어디에 해당이 되는 거죠? 지방자치단체장 그리고 지방의회 의원 중에서도 비례대표 의원을 제외한 지역구 의원만 주민 소환의 대상이 되는 거겠죠. 근데 이제 읽어봐봐. A는 B의 구성원과 달리 주민 소환의 대상이 아니다. 잘못된 설명이 되는 겁니다. 자, 우리 마지막 리을 봐봐. B는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 및 조사권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을 견제할 수 있다가 옳은 설명이 되는 겁니다. 자, 이거 선생님 모든 해당하는 권한을 다 외워야 되나요? 라고 묻는다면은요. 어느 정도 외워야 되는 건 있지. 예를 들면 지방의회는 조례를 제정하는 역할, 지방자치단체장은 규칙의 재개폐 역할이라고 규칙과 조례 같은 것들을 여러분들이 꼭 외워주셔야 되는데 예를 들면 요거 봐봐. 지금 나와 있는 지방자치단체 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 조사권은 우리가 이제 3번 문제에서 풀 거지만 국가기관의 구성과 기능 측면에서 살펴보면은 국정 전반에 대한 감사 및 조사권은 그렇죠. 국회가 갖는 거였잖아요. 즉 의결기관인 입법부가 갖는 역할이었잖아요. 비슷하게 여러분이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의결기관인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 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 조사권으로 지방자치단체장 집행기관을 견제하는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나름 국가기관의 구성과 기능과 연결시켜 주실 거는 연결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몇 번? 기역 리을에 해당하는 2번이라고 2번 문제까지 한번 풀어보았습니다. 자, 이제 우리 3번 바로 넘어갈게요. 3번은요. 우리나라 헌법기관 ABCD라고 되어 있습니다. 미리 살짝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리면은요. 우리 산모에서는 ABCD까지만 나왔는데 지금 수능에서는 ABCD, EF까지 나왔고요. 이제 G까지 나오지 않으리란 보장 없습니다.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우리나라 국가기관의 구성과 기능 푸는 방법은 아주 심플하고 아주 간단한데 여러분이 잘 안 해요. 암기하면 돼요. 외우면 되거든요. 혹시나 이미 우리나라 국가기관의 구성과 기능 공부를 했는데 3번 문제를 헷갈리거나 틀렸던 수험생들은요. 암기가 제대로 안 되어 있어서 그런 거기 때문에 이번 3모 때 확실히 개념의 빈틈을 잡고 암기할 내용은 암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가보자. 자, 일단 A 되어 있습니다. 일반 사면권을 A가 행사한대. 그 일반 사면권을 행사할 수 있는 A는 바로 대통령이 되는 거겠죠. 두 번째. 국가의 세입 세출의 결산을 끝까지 봐야지 검사한대. 세입 세출 결산의 검사는 바로 감사원이 하는 거겠죠. 감사원을 대상으로 시가 실시하는 국정감사. 이거 너무 헷갈릴 수 있어. 감사원을 대상으로 하는 국정감사? 여기에도 지금 결산 검사 나와 있고 국정감사 헷갈리는데 이게 개념의 빈틈인 거야. 자, 우리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는 누구에 관한? 국회에 관한. 그러니까 C는 어디? 국회라고 잡을 수 있는 거겠죠. 자, 우리 마지막 D 보자. 채무 사건에 대한 상고심이 항소, 상고 어디서 담당해? 제3심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니까 마지막 대법원에서 담당하게 되는 거죠. 라고 우리가 ABCD를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었습니다. 되셨나요? 자, 이제 1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 국가 예산안을 심의하고 확정하는 건 이래서 뭐 이게 출제를 하신 분들이 일부러 2번과 3번을 배치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국가기관의 구성과 기능과 지방자치단체의 기관별로의 역할을 조금 연결시켜서 공부하는 연결고리를 2번 문제랑 3번 문제에서 조금 찾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봐봐. 예산안의 심의 및 확정은 어디에 권한이냐면은 국회의 권한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1번은 잘못된 설명이 되는 거겠죠. 자, 이제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기관 상호 간의 권한쟁의 심판을 담당하는 곳은 바로 헌법재판소가 되겠죠. D는 대법원이었으니까 잘못된 설명. 3번 이거 이제 말 넣어서 한번 읽어보자. 대통령은 대법원장에 대한 임명권을 가지는 거죠. 그렇죠. 정답은 바로 3번. 자, 우리 물론 이 대법원장을 임명하려고 할 때 국회 동의를 얻어야 되는 거잖아. 국회 동의 얻어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국가기관 국감대대원, 국무총리, 감사원장, 대법원장, 대법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헌법재판소장, 국감대대헌 있었습니다. 아니 어쨌거나 말 그대로 읽어보면 다 맞는 말이잖아. 대통령은 대법원장을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는 거죠. 그러니까 정답 몇 번? 3번에 3번이라고 풀 수 있었습니다. 자, 우리 4번과 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말 그대로 넣어봐봐. 감사원은 국회 동의를 얻어 국무위원을 해임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우리 국무위원에 대한 해임도 아니야. 조금 더 정확하게 설명하면은요. 국무위원에 대한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는 주체는 대표적으로 국무총리가 있었죠. 국무총리는 국무위원에 대한 임명 제청권 및 해임 건의권이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4번 잘못된 설명이 되는 거고요. 마지막 5번 봐봐. 이제 좀 공부를 했던 친구들도 5번은 많이 헷갈릴 수 있어. 감사원은 대통령의 직속기관이며 그래 선생님이랑 혹시나 같이 수능 특강 수능 개념 했던 친구들은 조직도 따라서 바로 기억했을 거야. 여기까지는 잘했어. 하지만 우리 끝에 부분 읽어봐봐. A의 대통령의 구체적 지시에 따라서 모든 업무를 수행하는 건 아니죠. 우리 분명히 이렇게 배웠을 거야. 대통령 직속의 조직도 상으로는 직속의 헌법기관은 맞지만 업무상으로는 독립적인 헌법기관이다라고 공부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5번이 잘못된 설명이 되는 거예요. 앞에 부분까지는 맞아. 하지만 뒤에 부분 잘못됐기 때문에 5번 잘못된 설명이 돼서 3번의 정답은 3번. 이라고 풀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3번 문제 개념의 빈틈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외워야 될 거는 외우고 문제 접근해 주셔야 돼요. 우리 다음번 모의고사 때에는 이 국가기관의 구성가기는 완벽하게 외워서 틀리지 맙시다. 자 이제 우리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4번의 발문을 살펴보니까 법치주의 유형이라고 되어 있어. 그럼 여러분 머릿속으로 뭐 떠올려야 돼? 그치? 형식적 법치주의, 실질적 법치주의 떠올려야 되는 거겠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A는 의회가 적법한 절차를 거쳐 법률을 제정하기만 하면 그 법률의 목적의 내용의 정당성 여부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본다. 아니 그러니까 법률적 불법이 나타날 수 있대. 이게 무슨 말이야? 법률적 불법이. 법에 의하는 건데 법의 목적과 내용을 고려하지 않아서 문제가 되는 거겠죠. 그렇다면 A는 형식적 법치주의가 됩니다. 반면에 B는 법률의 목적과 내용도 정의에 합치할 것을 요구하며 법률이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탄압하는 법률적 불법을 허용하지 않는다. B는 바로 실질적 법치주의가 된다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1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치의 합법성과 실질적 정당성을 모두 다 요구하는 것은 어느 법치주의예요? 그치, 바로 실질적 법치주의잖아. A는 형식적 법치주의이기 때문에 잘못된 설명이 됩니다. 두 번째 봅시다. 실질적 법치주의는 독재 권력을 정당화하는 수단이 될 우려가 크다? 아니죠. 오히려 법의 목적과 내용, 즉 법이면 되는 거지 그 법 안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는 알 수가 없는 거야. 만약 여기에 인권을 탄압하는 내용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이거는 법률로서 합법성만 갖추고 있으면 상관없어 라고 하는 식으로 독재 권력을 정당화하는 수단이 될 우려가 큰 것은 바로 형식적 법치주의겠죠. 그래서 2번 잘못된 설명. 3번 봅시다. 위헌법률 심사제를 중요시하는 것. 법률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 법률의 목적과 내용이 헌법에서 추구하는 가치 등등을 위배하는 경우에는 그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제도는 결국에 법률의 목적과 내용을 고려하는 실질적 법치주의에 해당이 되는 거겠죠. 따라서 둘을 바꿔주셔야지 옳은 설명이 됩니다. 4번 봅시다. 통치의 합법성을 중요시하는 거. 권력의 제한이라든지 통치는 법에 근거해야 돼 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 둘 다 뒤에 숨은 말은 법치주의잖아. 이해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둘 다 통치의 합법성을 중요시하게 되는 거겠죠. 따라서 B는 A와 달리 잘못된 설명이 됩니다. 우리 마지막 5번 보세요. 개인의 기본권 제한이 법률에 근거해야 한다라고 하는 게 결국엔 법치주의를 의미하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A와 B 모두 다 해당되는 설명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4번의 정답은 5번이라고 우리가 풀 수 있었습니다. 형식적 법치주의와 실질적 법치주의를 연습하기 위한 매우 좋은 문항이었고요. 여러분이 연습하실 때 특히 4번과 5번처럼 형식적 법치주의랑 실질적 법치주의 모두에 해당하는 설명은 꼭 반드시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우리 이렇게 해서 4번 문제까지 한번 풀어보았고 5번 문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은 지금 기본권의 유형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고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여러분은 단서 조항을 빨리 보셔야 돼. 단서 조항을 보니까 사회권, 자유권, 청구권 중에 하나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우리 소극적 성격의 권리인가 라고 되어 있고 질문이 유일하게 네 라고 대답하는 기본권이 있어. 자, 사회권, 자유권, 청구권 중에 소극적 성격의 권리, 즉 국가 권력이라든지 타인의 간섭을 배제해야지 인정이 되는 권리는 그렇죠. 바로 자유권에 해당이 되는 설명이죠. 아직 A랑 C가 뭔지는 우리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럼 여기는 기억과 니은에 해당하는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 거겠죠. 우리 아직은 알지 못하는 내용이 나와 있고요. 기본권, 요거 알겠다. 질문. 기본권 보장을 위한 기본권인가? 라고 되어 있어요.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수단의 역할로 쓰는 거야.
다시 한번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수단처럼 기본권 보장을 위한 기본권인가에 둘 중에 하나는 예, 둘 중에 하나는 아니오라고 하겠죠. 왜? 이 질문에 대해서 청구권은 예라고 답할 거고 사회권은 이 질문에 대해서 아니오라고 답할 거니까. 자, 그렇다면 이 질문에 대해서 어차피 B는 자유권이라는 걸 찾았잖아. B는 그래서 아니오라고 답변을 할 거고 청구권만 오로지 예라고 답변을 하게 되는 거겠죠. 그 이 질문에 대해서 아니오라고 답하는 거는 자유권 그리고 사회권이죠. B가 자유권이라는 거 찾아냈으니까 C는 사회권이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A는 뭐가 되는 거겠어요? 청구권이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기억에는 무엇이 들어가야 돼? 예라고 하는 말이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B에는 자유권은 아니요라고 할 테니까 아니요라고 해야겠죠. 자, 우리 이렇게 기억과 니은을 묻는 문항이 나올 겁니다. 1번 보세요. 기억은 아니요. 기억이 예. 니은은 예이다. 니은은 아니요. 따라서 1번 잘못된 설명 이렇게 찾을 수 있겠죠. 자, 이제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에다가 이제 넣어보는 거야. 헌법에 열거되어 있지 않아도 보장되는 포괄적 성격의 권리인가? 라는 게 가에 들어갔을 때 자유권이 일단 뭐라고 대답해야 돼? 이 질문에 대해서 그럼 거꾸로 물어볼게. 예라고 답하는 거는 뭐야? 그렇죠. 포괄적 성격의 권리는 자유권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자유권이 무엇이라고 답하고 있어? 아니요라고 답변하잖아. 이 질문은 가에 들어가면 돼? 가에 들어가면 안 돼요. 따라서 2번 잘못된 설명. 자, 이제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기본권 보장의 전제 조건이 되는 베이스가 되는 본질적 성격의 권리. 인간의 존엄성을 위한 본질적 성격의 권리는 바로 평등권이 되는 거겠죠. A, B, C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다운 삶의 보장을 국가에 요구할 수 있는 적극적 성격의 권리는 바로 사회권인데 B는 자유권이잖아. 그래서 잘못된 설명. 마지막 5번 보자. 교육을 받을 권리, 근로의 권리는 대표적으로 사회권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5번의 정답은 5번이라고 풀 수 있었습니다. 자, 우리 이렇게 해서 선생님이랑 1면에 해당하는 문제 모두 다 풀었습니다. 여러분의 개념의 빈틈을 잡기 위한 너무 좋은 문항들 우리가 1면 다 풀었고요. 이제 우리 2면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면 넘기자마자 많이 당황했을걸. 왜냐하면 이런 수험생도 분명 있었을 거야. 친구들도 나 아직 국제법 안 했는데 아직 우리나라의 국제관계 안 했는데 그럼 틀렸겠죠. 만약에 맞췄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실력 아니에요. 선생님이 모의고사 날은 조금 여러분에게 약간의 다그치는 말도 조금은 할 거야. 맞췄잖아. 여러분의 실력이 아닐 수 있어. 어느 경우에 아직 국제법 파트가 공부가 안 된 경우에. 이게 오히려 틀리는 게 나아. 그래야지 여러분이 나 국제법 꼭 공부해야지. 저 뒤에까지 다 공부하고 5월 모의고사 육모 봐야지 라고 하는 동기부여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이 부분 또 꼼꼼하게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ABC가 뭔지 먼저 알아야겠죠. 일단 ABC 한번 적어보도록 할게요. 일반적으로 성문화된 형식으로 존재하는가? 라는 질문을 통해서는 A와 B를 구분할 수 없고 여러분이 앞으로 질문 그리고 구분할 수 있다 없다 라는 내용이 나와. 그런데 구분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는 이 질문에 대해서 같은 대답을 한다라는 의미야. 그러니까 구분을 할 수 없겠지. 국제사회에서 반복되는 관행이 법적 확신을 얻어 효력을 가지게 되었는가라는 질문을 통해서는 B와 C를 구분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거는요. 서로 다른 대답을 하기 때문에 가능할 것 거야. 그럼 우리가 각각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달아보면 되는 거니까 일반적으로 성문화된 형식으로 존재하는 것은 조약이죠. 국제관습법과 법의 일반 원칙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A와 B를 구분할 수 없대. A와 B가 같은 대답을 하는 거야. A랑 B는 아직은 모르겠지만 국제관습법 법의 일반 원칙 중에 하나이겠네. 그 확실한 건 뭐야? 나머지 C가 조약이 되는 걸 거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국제사회에서의 반복적인 관행이 법적 확신을 얻어서 효력을 갖게 되었는가라는 질문을 통해서는 B와 C를 구분할 수 있대. 구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서로 다른 답변을 하는 거야. 자, 그럼 여기에서 조약은 아니요라고 답변하겠지. 이 질문에 대해서는 조약의 의미 아니잖아. 반면에 이 답변에 대해서 구분할 수 있다라는 거는 B는 예라고 답변해야 돼. 이 질문에 대해서 예라고 답변을 한다라는 거는 B가 바로 국제관습법, A는 법의 일반 원칙이라는 의미겠죠. 자, 그럼 이제 1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의 일반 원칙의 예로 신의 성실의 원칙 뿐만 아니라 권리남용 금지 원칙을 들 수 있다. 정답 1번 끝. 맞췄을 수 있어. 하지만 맞췄다고 여러분의 것이 아닐 수 있어요. 나머지 내용을 다 모른다면
꼼꼼하게 보셔야 됩니다. 끝까지 봅시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제관습법의 비준 동의권은 국회에 있다. 잘못된 설명이 되는 거겠죠.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조약, 그것도 일부 조약에 대한 조약의 체결 및 비준 동의권이 국회에 있는 거겠죠. 따라서 2번 잘못된 설명. 3번 국제기구는요. 조약의 체결 당사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여기서 정리하자. 조약을 여러분이 일반적으로 국가와 국가끼리의 명시적 합의라고만 생각해. 물론 그것도 맞아. 그것도 맞지만 국가뿐만이 아니라 국제기구도 조약의 체결 주체가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3번 잘못된 설명. 자, 우리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별도의 체결 절차를 요구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우리 A의 경우에는 별도의 체결 절차를 요구하지 않는 국제관습법의 법원 중에 또 하나에 해당이 되는 거겠죠. 아니 법의 일반 원칙 같은 경우에는요. 문명국들이 공통으로 승인해서 따르는 법의 일반 원칙을 의미하는 거예요. 즉 요 나라에서의 법에서도 찾을 수 있고 저 나라에서의 법에서도 찾을 수 있고 문명국들이 공통으로 따르는 법의 일반 원칙을 의미하는 건데 B뿐만이 아니라 A도 별도의 체결 절차를 요구하지 않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4번 잘못된 설명. 마지막 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사회에서 포괄적인 구속력을 갖는 건 대표적으로 국제관습법이 있고 법의 일반 원칙이 있는데 여기 봐봐. C는 국제사회에서 포괄적인 구속력을 갖는다고요? 아니죠. 자, 우리 C의 경우에는 조약이었죠. 우리 조약의 경우에는 누구만? 체결 당사자만 구속하는 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괄적 구속력을 갖는 거 아니어서 5번 잘못된 설명이 되고 6번의 정답은 바로 1번이라고 풀 수 있었습니다. 되셨나요? 자, 이제 우리 7번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7번은 앞에 읽어보니까 민법의 기본 원칙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민법의 기본 원칙 했을 때 3개라고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6개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왜냐면 근대 민법의 기본 원칙이라고 발문에 나온 것도 아니고 근대 민법의 기본 원칙에 대한 수정 보완이라고 나온 것도 아니잖아. 그러니까 민법의 기본 원칙이라고 나왔을 땐 여러분들은 총 6가지를 머릿속에 염두에 두시면서 문제를 풀어주셔야 됩니다. 가볼게. 동그라미 영상 기획사 대표 갑은 최근 큰 인기를 얻고 있는 콘텐츠 크리에이터 을과 계약을 맺었대. 근데 통상적인 계약과 달리 이 계약은 수익금 배분 비율이 콘텐츠 크리에이터에게 매우 불리할 뿐만이 아니라 계약을 해지할 시에도 을의 콘텐츠 제작 활동을 수년간 금지하는 독소 조항도 포함하고 있었대. 이런 계약에 경험이 없던 을은 뒤늦게 이게 나한테 너무 불리하네 일방적으로 라는 걸 깨닫고 갑을 상대로 소를 제기했대. 그러니까 소송을 걸었대. 법원은 을의 주장을 받아들여 해당 계약이 민법의 기본 원칙 A에 위배되어서 무효라고 판결했대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무효가 된 근거가 되는 민법의 기본 원칙은 뭐겠어요? 한쪽에게 현저히 불리한, 한쪽에게 현저히 불공정한 계약은 무효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 거겠죠. 즉 계약 공정의 원칙을 기반으로 계약 공정의 원칙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판결을 한 겁니다. 자, 그럼 이제 1번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개인의 소유권 행사는 공공의 이익에 부합해야 된다. 소유권 공공복리의 원칙이죠. 그래서 잘못된 설명. 2번, 현저하게 공정성을 잃은 계약의 효력은 인정되지 않는다. 7번의 정답은 2번. 3번 보도록 할게요. 계약 등의 법률 행위는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맡겨야 된다. 사적인 일은 알아서 하세요. 사적 자체 원칙, 다른 표현으로는 계약 자유의 원칙이었죠.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사람은 고의 또는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타인에게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하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만 책임을 진다는 과실 책임의 원칙이기 때문에 4번도 계약 공정의 원칙과는 관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5번.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타인에게 피해를 준 경우에는 일정한 요건에 따라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건 무과실 책임의 원칙이기 때문에 계약 공정의 원칙에 해당하는 설명은 정답 2번이라고 7번 문제까지 우리가 풀어볼 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 8번 문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8번 문제가 여러분을 가장 힘들게 하는 내용이죠. 왜? 미성년자와 거래한 상대방의 보호야. 여러분 공부할 때 충분히 다 내용을 알고 있다라고 생각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를 풀면 많이 어려운 이유는 여러분이 법적 사고력으로 생각할 수 있는 연습이 잘 안 되어서 그래요. 이 부분은 다양한 문제를 계속 풀어보면서 여러분의 개념의 빈틈을 점검하고 다시 문제 풀고 점검하고 문제 풀고 점검하고의 과정을 여러 번 반복을 해야지만 여러분의 것이 됩니다. 특히 이 부분은. 되셨죠? 가볼게요. 자, 우리 갑과 을은, 자, 우리 갑의 나이 빨리 파악해봐. 미성년자야. 갑이 을에게 500만 원이 넘는 고가의 오토바이를 사겠다고 청약하고 을은 이를 승낙하는 내용이 담긴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았대요. 그리고 다음 날
갑은 계약금 50만 원을 을의 계좌로 송금했대요. 자, 이제 계약 당시 지금 나이가 몇 살이야? 미성년자야. 근데 고가의 오토바이를 구매하는 계약과 관련된 거라면은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았는지 그렇지 않았는지 여부가 매우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거겠죠. 이렇게 둘 나누어서 한번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과 을의 계약이 성립할 때는 언제예요? 청약의 의사표시와 승낙의 의사표시가 합치된 때이지 계좌로 송금한 때가 아니겠죠. 따라서 1번 잘못된 설명이 됩니다. 2번 볼게요. 자, 우리 가의 경우에요. 계약 당시 갑은 법정 대리인인 부모의 동의를 받았어요. 이거는 단독으로 유효하게 확정된 법률행위를 할 수가 없어. 이 케이스는 동의를 얻어야 돼. 응, 얻었어. 문제 있어? 문제 없어요. 우린 이런 걸 확정적으로 유효한 법률행위라고 하는 거죠. 문제가 없는 법률행위예요. 확정적으로 유효한 법률행위이기 때문에 갑과 갑의 부모는 계약을 취소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2번 그래서 잘못된 설명.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나의 케이스예요.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계약 당시에 을은 갑의 나이, 즉 미성년자임을 알았어요. 자, 이제 을은 갑의 부모에게 계약의 취소 여부에 대한 확답을 촉구할 수 있다. 정답은 바로 3번이죠. 요거 차근차근 해보자. 갑의 부모에게 일단 여기 계약의 취소 여부에 대한 확답을 촉구할 수 있는 거. 확답을 촉구할 권리가 뭐야? 확실하게 답해! 라고 하는 거야. 취소할 거야, 안 할 거야? 라고. 그 애초에 이 행동의 전제 조건은 뭐예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라고 하는 거죠. 지금 나의 상황은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잖아요. 근데 이거 누구한테 해야 돼? 미성년자가 아니라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인에게 해야 되는 거니까 정답은 그대로 3번이 되는 거겠죠. 그 당시에 미성년자이면 알았는지 몰랐는지가 조건이 아니에요. 조건은 뭐야?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대해서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인에게 취소할 건지 안 할 건지 확실하게 답해주세요 라고 하는 걸 촉구하는 겁니다. 따라서 8번에 옳은 것은 정답 3번이 되는 거고요. 자, 우리 나머지 내용들도 법적 사고력 향상을 위해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의 경우에는요. 을은 계약 체결의 의사표시를 처리할 수 없다. 라는 일단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야. 뭔가 흠이 있는 법률행위야. 그러면은 법정 대리인의 추인이 있기 전까지 을은 거래를 한 상대방은 철회를 할 수 있어요. 그 조건은 뭐야? 바로 거래 당시에 미성년자임을 몰랐을 경우에만. 그리고 나머지 조건도 충족되기 때문에 4번 잘못된 설명이 되는 거겠죠. 마지막 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라의 경우에는요.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않은 케이스입니다. 즉 취소 가능한 상황이에요. 누가? 미성년자 본인 또는 법정 대리인이. 저희 취소라고 하는 거는요. 뭐였지? 일단 법률행위 효력이 발생하는데 취소권을 행사하면은 소급하여 앞으로 돌아가서 효력이 사라지게 되는 거였죠. 그렇기 때문에 나 라의 경우에는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잘못된 설명이 되는 거겠죠. 이해되셨어요? 일단 계약의 효력은 발생합니다. 하지만 만약에 취소권을 행사하게 된다면은 앞으로 돌아가서 소급해서 효력이 사라지게 되는 거겠죠. 따라서 5번 잘못된 설명이 돼서 8번의 정답은 3번이라고 풀 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 9번 문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9번 문제는요. 이거 선생님이 여러분에게 한번 강조했던 내용 중에 하나인데 과반의 의미를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 한번 설명해 드렸어요. 그 내용과 관련되어 있는 거고 정부 형태랑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정부 형태가 이런 식으로 나와? 너무 당황스러운데 라고 할 텐데 정부 형태가 정치 상황의 추론 문제와 등장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고요. 이거는 정치 상황의 추론과 나와는 문제 중에서도 그래도 난도가 조금은 낮은 편이에요. 왜 그런지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T시기와 T+1 시기에 정부 형태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 우리 밑에 있는 단서적으로 한번 볼까? T시기와 T+1 시기의 정부 형태는 서로 다르대. 여기가 대통령제면 예를 들면 여기는 의원내각제, 여기가 대통령제면 여기는 의원내각제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거겠죠. 각각 둘 중에 하나다. T시기의 의석 분포는 이제 등장했다. T시기의 경우에는 의회의원을 선출하는 선거와 행정부 수반을 선출하는 선거를 요거 보고 헷갈리면 안 돼. 동시에 여기가 중요해. 각각 실시한 결과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그날 하루에 다 실시했나 봐. 대통령을 뽑기 위한 선거, 행정부 수반을 뽑기 위한 선거, 의회의원을 뽑기 위한 선거. 그런데 그거를 같은 날 각각 했어. 그 말은 선거가 몇 개라는 거야? 2개라는 거야. 그 2개의 선거가 그 동시간에 쉽게 설명하면 그 동시기에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거지. 어쨌거나 선거는 2개야. 의회의원 뽑기 위한 거, 행정부 수반을 뽑기 위한 거. 이해되셨어요? 그 행정부 수반을 뽑기 위한 선거가 따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는 T시기가 무엇이다? 대통령제다. T+1 시기는 의원내각제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겠죠. 자, 이제 세 번째 조건. 행정부 수반의 소속 정당은 T시기에는 비당이고
T 플러스 원 시기에는 A당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 기억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T 시기는 여소야대 현상이 나타난다. 대통령제에서 대통령이 소속된 정당이 의회 내에서 그 크기보다 나머지 야당의 크기가 더 큰 상황을 의미하게 되는 거겠죠. 지금 대통령이 소속된 정당이 의회 내에서 과반 의석을 차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소야대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거겠죠. 기억 옳은 설명이 됩니다. 자, 이제 우리 니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T 플러스 원 시기에는요. A당은 C당이 아닌 D당과 연합해서 연립내각을 구성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과반 의석 600석이에요. 과반 의석을 차지한 정당 없습니다. 아, 그렇다면은 A당과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D당이 연합을 하게 된다면 전체 300석이니까 가능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에요. 왜? 300석의 경우에는 과반이 되지 않아요. 과반이라고 하는 거는요. 절반을 초과하는 거예요. 지금 300석이 된다면 절반이야. 이해되셨어요? D당과 연합하게 된다면. 그러면은 절반을 초과하기 위해서는 바로 C당과 A당이 연합을 해야 되는 상황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니은 잘못된 상황이 되는 겁니다. 되셨죠? 자, 이제 우리 디귿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기다 체크해볼까? 의회 의원이 행정부 강요를 겸직할 수 없다. 자, 의회 의원이 행정부 강요를 겸직할 수 없다라는 거는 선생님이랑 같이 한 친구들은 알 거야. 둘의 연결고리 있어 없어? 없어. 구름다리 없어. 둘이 별도로 따로 독립적으로 구성이 되는 거니까 대통령제를 의미하게 되는 거잖아. 우리 이럴 때 구름다리 떠올려야 돼. 나랑 같이 한 친구들은. 자, 우리 대통령제야. 그럼 T 시기에는 대통령제. 그치? T 시기에는 가능. 정답 몇 번? 디귿 옳은 설명.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 리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일단 의석률 구하는 내용인데 굉장히 간단해. T시기와 T 플러스 원시기의 D당 보니까 모두 다 10석이네 짝짝짝 동일해 이렇게 하면 안 돼. 왜? 전체 의석수가 다르잖아. 300석 중에 10석이고 600석 중에 10석이기 때문에 전체 의석 중에서 해당 정당이 차지한 의석수 곱하기 100을 구하면은 당연히 그 숫자는 다르겠죠. 의석률은. 그렇기 때문에 의석률은 동일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9번의 정답은 기억 디귿에 해당하는 2번이라고 우리가 정부 형태 문제까지를 한번 풀어보았습니다. 자, 이제 우리 이면의 마지막 문제 10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0번 문제는요. 가족관계와 법의 문제고 대표적으로 가장 나오는 패턴이에요. 어떻게? 혼인, 이혼, 친자관계, 상속이 한 번에 싹 나와요. 근데 지금 약간 도식화처럼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이제 제시문으로 쭉 줄글로도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되셨죠? 이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A와 B는 혼인신고를 했대요. 그리고 A와 B는 자녀 C를 낳았대요. 그럼 자녀 C는 A와 B의 누가 되는 거야? 혼인 중에 출생자가 되겠네. 되셨죠? 자, 이제 2020년 A와 B는 D의 자녀 E를 친양자로 입양했대. 친양자 입양. 자, 우리 친양자로 입양하게 되면 즉 미성년자에 대한 친양자 입양을 가정법원에 청구하고 이것이 받아들여지게 되면은 친양자의 경우에는 친양자 입양의 경우에는 친생부모와의 관계는 종료되게 되는 거겠죠. 자, 이제 B가 부정행위를 해서 A의 청구로 재판상 이혼을 했대요. A가 C를, B가 E를 양육하기로 했다라고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자, 2024년 E와 단둘이 살던 B는 유언 없이 교통사고로 사망하였으며 자, 그러면 사망한 사람이 먼저 체크해볼까? 사망한 사람은 저게 날아갔어. 사망한 사람은 B가 되는 거겠죠. 자, 여기가 중요하지. 뭐가 중요해? 유언 없이. 자, 유언 없이 사망했어. 자, 그럼 무엇이 이루어지는 거야? 법정 상속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겠죠. 교통사고로 사망하였으며 사망 당시 채무 없이 7억 원의 재산을 남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1번부터 보자. 자, 기억으로 인해 혼인신고로 인해 A와 B 사이에 사실혼 관계가 형성되는 거 아니죠. 사실혼 관계는 부부간의 공동생활을 하고 있으면서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를 의미하게 되는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1번 잘못된 설명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2번 볼게요. 친양자 입양으로 인해서 D와 E의 친족관계는 종료된다. 정답 2번 끝. 10번의 정답은 2번. 우리 나머지도 봐야 돼. 개념의 빈틈 찾아야 되니까. 자, 3번 보자. 디귿 사망으로 인한 E의 법정 상속액은 2억 원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우리 이거 체크하려면은 상속인 먼저 체크해야 돼요. 자, 우리 B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인은 누구예요? A는 안 되지. 왜? 이혼한 이후가 되는 거니까 시점상. 그럼 누가 되는 거야? 그렇죠. C와 E가 되는 거 있죠. E의 경우에는 친양자 입양으로 인해서 친자 관계가 형성이 되어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C와 E가 상속인이 되는 거고요. 각각
균등 상속이겠죠. 7억 원에 대한 균등 상속이면은 3억 5천, 3억 5천이기 때문에 이의 법정 상속액은 3억 5천. 따라서 3번 잘못된 설명.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에서 A와 C의 친자관계가 형성되기 위해서 인지 절차가 필요한 건 사실혼 등등처럼 법률혼이 아닌 남녀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인 혼인 외일 출생자겠죠. 하지만 이 경우는 혼인 중의 출생자이기 때문에 4번은 잘못된 설명이 되는 겁니다. 마지막 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재산분할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체 찾아보자 라에서 재산분할 청구권은 일단은 A 청구할 수 있겠죠. 또한 B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많이 여러분이 어려워하는 게 지금 B의 부정행위로 지금 이혼을 했잖아. 선생님 그러면은 혼인 파탄의 책임이 B한테 있는 건데 B도 재산을 나누자라고 청구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해요. 왜요? 재산분할 청구권과 이 경우에는 A는 B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겠죠. 아니 어쨌거나 손해배상 청구권은요 별도의 개념입니다. 즉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당사자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재산분할은 뭔데? 혼인 중에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한 분할을 청구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당사자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A와 B 모두 다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5번 잘못된 설명이 돼서 10번의 정답은 2번이라고 풀 수 있었습니다. 자, 우리 이렇게 해서 선생님이랑 절반에 해당하는 2면까지 모두 다 풀어보았습니다. 일단 우리 3면과 4면으로 넘어가기 전에 여러분들이 이제 정치법을 풀면서 어떤 문제는 맞고 어떤 문제는 틀렸을 건데 솔직히 선생님이 총평 때도 말했지만 산모 시점에서는 문제의 틀리고 맞추고가 두 번째로 중요해요. 안 중요한 거 아니야. 중요하지. 왜 안 중요해? 네, 첫 번째로 중요한 건 나의 개념의 빈틈이 되는 부분을 잡는 거. 그리고 산모라서 다행이야. 앞으로 계속 개념 공부해야지라는 마인드를 셋업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바로 11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번은요. 정치과정과 참여와 관련되어 있는 단원입니다. 언론을 통해 쭉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밑줄 친 내용 바로바로 보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언론이랑 디귿은 일부 시민입니다. 정치 참여 주체는 정치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각종 개인과 단체, 언론 등을 의미하게 되는 거겠죠. 따라서 기업도 디귿도 모두 다 정치 참여 주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1번 잘못된 설명이 됩니다. 자, 이제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부, 의회 모두 다 정책 결정 기구겠죠. 정책 결정 기구는 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공식적인 권한을 부여받은 곳입니다. 즉 산출을 담당하는 곳. 되셨어요? 그러면 대표적으로 어디? 입법부, 행정부뿐만이 아니라 우리 여기 하나만 더 체크해놓을까? 정책결정기구에는 지방자치단체의장, 지방의회까지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왜요? 조례와 규칙을 제정하기 때문에. 따라서 니은 일단은 2번 잘못된 설명이 되는 거겠죠. 행정부도 의회도 모두 다 정책결정기구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자, 이제 3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귿을 봅시다. 디귿은 일부 시민들은 동그라미 법에 불만을 표출했대요. 자, 지금 행정부는 관련 시행 규칙을 만들었고 의회에서 동그라미 법이 제정이 되었대요. 산출이 된 상황이야. 근데 이에 대해서 일부 시민들이 불만을 표출한 것 또한 수의사협회가 필요한 조치라고 환영한 것 모두 다 산출된 결과물에 대한 피드백, 환류에 해당할 수 있는 거겠죠. 따라서 디귿과 리을 모두 다 환류에 참여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3번 잘못된 설명이 되는 겁니다.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치 과정에서 나는 가와 달리 투입에 해당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시민들은 이러한 피해 방지를 위해서 방지할 수 있는 법률이나 규제의 신설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의 집회 등을 통해 표출했대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가봐봐. 반려동물 중 맹견으로 인한 피해가 잇따르고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라는 뉴스가 수차로 보도된 것도 언론에 의한 투입에 해당이 될 수 있는 거겠죠. 나와 가 모두 다 해당이 될 수 있는 설명이기 때문에 4번 잘못된 설명이 됩니다. 마지막 5번 봐봐. 산출에 해당이 되려면은 정책결정기구에 의해서 정책이라든지 집행 등등이 뿅 나와야 돼. 그럼 다를 한번 읽어볼까? 의회에서 동그라미 법이 만들어졌대. 산출의 결과물로 이해할 수 있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다는 정치 과정에서 산출에 해당한다라고 하는 설명 11번의 정답은 5번이라고 풀 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 12번 문제 볼 건데요. 선생님 여러분에게 꼭 강조하고 싶은 건 12번이 최근에 평가원의 트렌드를 많이 반영해서 내신 문제 같아요.
선생님 개인적인 생각이야. 왜 그러냐면은 최근의 평가원의 트렌드는 단원과 단원을 넘나들려고 하고 있어. 그러니까 하나의 문제에서 원래는 한 단원의 내용만 딱 물어봤어. 한 가지 개념만. 근데 그게 아니라 요 개념이 다른 단원 저기 있는 내용과 연결이 된다면은 이 둘을 같이 물어볼까라고 하는 게 최근 평가원의 트렌드입니다. 그 트렌드를 아주 잘 반영한 문제라고 나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한번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갑은 자신에게 피해를 준 사람의 신상을 인터넷에 공개하고자 했는데 명예훼손과 관련된 형법 이가 때문에 포기할 수밖에 없었대요. 여기까지 끊자. 개인 간의 사적 생활관계를 규율하는 법은 사법 중에 대표적인 민법 등이 있겠죠. 아니 그런데 지금 형법은 공법의 사례잖아. 그렇기 때문에 기억은 잘못된 설명이 됩니다. 자, 이제 여러분 여기까지 읽었을 때 이게 뭔가 형법의 의미, 실질적 의미의 형법 뭐 이런 게 나올 수도 있고 혹은 실질적 의미의 형법의 죄형 법정주의 이런 게 나올 수도 있고 혹은 형법의 기능이 나오려나? 이런 거를 생각할 수 있는데 갑자기 헌법재판소에 밑줄이 쳐져 있다.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라고 판단하여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대요. 자, 지금 이 상황은요.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심판에 해당이 됩니다. 선생님, 지금 법률 조항에 대해서 했잖아요. 근데 어떻게 권리구제형이에요? 라고 묻는다면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의 의미가 뭔데?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기본권을 침해당했다라고 주장하는 국민이 청구할 수 있는 거잖아. 그 공권력 안에 내가 뭐도 포함된다 그랬지? 법률 입법권도 포함이 된다라고 했었잖아. 법률을 만들었어야 되는데 안 만든 경우 혹은 만들었는데 잘못 만든 경우 등등처럼 입법권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럼 조금만 더 어렵게 생각해봐.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이 아닐까라는 의심이 들었다면 이 상황이 그 상황인가를 봐봐. 법원에 위헌법률 심판의 제청에 신청을 했지만 법원에 의해서 기각된 경우에 그 신청이 해당 당사자가 헌법재판소에 사건이 진행 중일 때 그 진행 중인 사건과 관련되어 있는 즉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케이스인지 그래서 그 해당 법률에 대한 위헌 여부를 직접 확인하려고 한 상황인지 그러니까 위헌법률 심판의 제청에 신청을 했다가 기각된 상황이랑 관련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공권력이 나의 기본권을 침해해라고 주장한 거니까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심판이 되는 거고요. 헌법재판소의 재판관 9명이고요. 재판관은 모두 다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도 옳은 설명이겠죠? 이건 옳은 설명. 물론 그중에 헌법재판소장은 국회 동의 얻어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거였고요. 자, 이제 마지막 리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은 이 기각 결정이 내려졌대요.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기각 결정이 내려졌는데 이 기각 결정 등등에 대해서는 그 당사자 어느 누구도 항고할 수 없습니다. 재항고도 당연히 안 되고요. 따라서 정답은 니은 디귿에 해당하는 12번의 3번이라고 풀 수 있었고 이 문항이 단원과 단원을 넘나드는 의지 아시겠죠? 여기는 우리 수능특강 기준으로 할게. 수능특강 기준으로 12단원에 해당이 돼. 우리 여기는 수능특강 기준으로 대표적으로 5단원에 해당이 돼. 이렇게 같은 제시문 안에서 단원과 단원을 넘나드는 문제가 앞으로도 계속 출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또 연습을 해주셔야 돼요. 단원과 단원을 마구 넘나들어서 생각하는 유연한 태도 문제 풀으면서 계속 가지고 가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선생님이랑 12번 문제까지 풀어보았고요. 13번 문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례에 대한 옳은 법적 판단만은 우리 근로자의 권리 침해와 구제랑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죠. A사는 회사의 경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근로자 갑에게 해고 대상자임을 구두로 통지하고 다음날 해고했대. 아니 다른 건 모르더라도 일단은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가해 상황은 부당 해고에 해당이 됩니다. 나의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B사에 근무하는 을은 노동조합에 가입했다라는 이유로 승진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인사상 불이익을 받았대요. 그 말은 근로 3권을 방해하는, 침해하는 사용자의 행위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부당 노동 행위에 해당할 수 있는 겁니다. 되셨죠? 이제 기억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은 노동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해고무효 확인해소. 노동위원회를 통한 구제 절차, 해고무효 확인해소는 별개이기 때문에 이거 거치지 않고 얘만 해도 돼, 이거 거치지 않고 얘만 해도 돼, 얘하고 얘 해도 되고 얘하고 얘 해도 되고 얘를 동시에 해도 돼요. 중요한 건 뭐야? 둘은 별개야. 그렇기 때문에 기억은 옳은 설명이 되는 거겠죠. 되셨죠? 자, 이제 니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니은에다가 동그라미 한 친구들 많았을 걸, 공부 어느 정도 한 친구들. 을은 B사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선생님 봐요. 부당노동행위의 경우에는요. 노동위원회를 통한 구제 절차 할 수 있잖아요. 지방노동위원회 거쳐요. 뭐 마음에 안 들면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신청해요. 중앙노동위원회 거친 다음에 행정소송이잖아요. 그럼 가능하잖아요. 아니잖아요. B사를 상대로 하는 게 아니죠.
이때 만약에 행정소송을 걸게 된다면 을이 비사가 아니라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대상으로 하는 거겠죠. 왜 행정소송인데?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의 재심 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이야. 근데 중앙노동위원회가 행정기관이니까 행정소송인 거야. 그러니까 애초에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거는 거야. 그러니까 니은이 여기 때문에 잘못된 설명이 되는 거겠죠. 되셨죠? 이제 디귿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당노동행위 사례에 들어가는 거는 나에 해당이 되는 설명이니까 디귿 잘못된 설명. 마지막 리을 봅시다. 노동조합이 구제 신청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디귿이 옳은 설명이죠. 왜? 가와 달리 나는 부당노동행위의 사례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디귿이 옳은 설명이 되는 거고요. 자, 이제 마지막 리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조합이 구제 신청을 할 수 있다. 자, 근로자 개인뿐만 아니라 노동조합도 구제 신청을 할 수 있는 케이스는 부당노동행위의 케이스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여기를 둘을 바꿔줘야지 옳은 설명이 되는 거니까 리을 잘못된 설명이 돼서 정답은 기억 디귿에 해당하는 2번이라고 13번 문제까지 풀어보았습니다. 자, 이제 우리 14번 문제 볼 건데요. 여러분이 14번 문제를 근로자의 권리를 특히 청소년의 근로보호를 공부했던 친구들 중에서 나 이거 분명히 다 공부했는데 왜 답이 안 나오지? 라는 친구도 있었을 거예요. 그 친구들은 아마도 첫 단추를 잘못 꼈을 거야. 자, 여기 보자마자 연소근로자, 연소자라고 표시하고 문제 풀었잖아요. 아마 틀렸을 거예요. 틀려. 자, B는요. 연소자가 아니에요. 선생님, 연소자 18살 미만이잖아요. 맞아요. 하지만 B는 지금 몇 살이에요? 18살이에요. 내가 그래서 나랑 같이 수업한 친구들은 이래서 또 17, 18, 19을 조심해 라고 내가 계속 강조해드렸죠. 내가 그래서 나이 나누는 연습까지 했었다, 정말. 18살은 미성년자는 맞아. 하지만 18살은 연소자 아니야. 18살 미만이 아니잖아. 18살은. 그러니까 연소자가 아니야. 요거 먼저 잡아줘야지 문제 풀 수 있었어요. 내가 강조한 거 나왔잖아. 17, 18, 19을 조심해. 조심해야 됐어요. 되셨죠? 자, 이제 1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근로시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근로시간을 계산을 하려고 할 때에는요. 바로 무엇을 봐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바로 휴게 시간을 제외해야 됩니다. 그 휴게 시간을 제외하고 근로시간은 8시간이 되는 거죠. 자, 연소자라는 거에 포인트를 두고 시작했으면 아마 헷갈렸을 거예요. 근데 연소자가 아닌 근로자의 경우에는 1일 근로시간 8시간, 그리고 일주일에는 40시간 초과할 수 없죠. 지금 가능한 상황이죠. 월화수목금, 그리고 근로시간은 하루에 8시간. 그렇기 때문에 기억은 적법한 겁니다. 기억은 적법한 거예요. 우리가 답변을 적어보자. 자, 이제 니은 봅시다. 임금은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네. 적법하지 않아요. 디귿, B의 통장에 임금은 근로자 본인에게 전액을 직접 매월 1회 이상 지정된 날짜에 지급해야 돼. 매월 1회 이상이니까 설마 1회 이상인데 왜 2회라고 틀렸다고 생각하는 친구도 없죠? 1회 이상. 아니, 그러니까 쉽게 생각해봐. 우리 왜 시급이라는 것도 있고 주급이라는 것도 있어요. 매일매일 받을 수도 있는 거고요. 예를 들면은. 그렇기 때문에 어쨌거나 여기 봐봐. 매월 1회 이상 지정된 날짜에 입금. 그것도 근로자 본인에게. 다 옳은 설명이잖아. 그럼 디귿도 적법한 거예요. 따라서 모두 다 옳게 답변한 학생은 누구? 갑이 되게 되는 거겠죠. 따라서 정답은 몇 번? 1번이라고 14번 문제 풀 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 1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례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은요. 범죄 성립 요건과 관련되어 있는 법적 사고력을 연습하기 위한 너무 좋은 문항입니다. 들어가 볼게. 갑은 자신의 방에 들어온 절도범을 골프채로 수차례 폭행하였고 절도범은 뇌사 상태에 빠졌대요. 사망했대. 과실치사죄로 기소된 갑은 정당방위예요 라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갑의 폭행은 공격 의사가 압도적이고 사회 통념상 상당성을 갖췄다라고 볼 수 없어서 정당방위를 인정하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얘들아, 이거 혹시 수능 특강을 듣고 있던 친구들은요. 우리 형법에 의해 수능 특강 12단원에 심화탐구가 있어. 그치? 뒤로 넘기면 문제 바로 직전에. 자, 우리 심화탐구 중에서 테마 2에 해당하는 내용이 나와요. 정당방위의 상당성과 관련된 자료가 나오거든요. 그 자료랑 연결되어 있는 거니까 반드시 형법에 의해 수능특강 심화탐구의 테마 2 자료를 꼭 읽으세요. 되셨죠? 왜 그러냐면요. 정당방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해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여야 되는데 지금 법원은 상당성이 없다라면서 정당방위가 아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자, 그러면은 위법성이 깨진 거예요? 아니요. 위법성이 인정된 거예요.
되셨죠? 구성요건 위법성 여부를 따져봤다라는 거잖아. 그럼 구성요건은 충족했다라는 전제겠죠. 자, 두 번째, 차기 지방선거에 입후보할 의사가 있던 을은 여론조사 비용 명목의 돈을 동그라미 신문사에 제공했대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을은 언론의 보도 내용에 신경 써야 하는 등에서 신문사의 강요를 피할 수가 없었어요. 저는 무죄입니다. 강요된 행위니까요. 라고 얘기했지만 강요된 행위 아니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겠죠. 자, 그렇다면 강요된 행위가 아니라는 거는 책임 조각 사유라는 거예요. 강요된 행위여야지 책임 조각 사유잖아. 근데 강요된 행위가 아니니까 책임 조각 사유 해당하지 않아. 이건 책임이 인정돼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책임까지 따져봤다라는 거는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한데 법적 비난 가능성이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겠죠. 되셨죠? 자, 이제 기억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에서 갑은 법원은 갑의 행위가 위법하다라고 보았죠. 기억, 옳은 설명. 이제 니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에서 법원은 을에게 책임 조각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했죠. 그래서 책임 조각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라고 판단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니은도 옳은 설명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디귿 보도록 하겠습니다. 범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둘 다 범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이 되니까 위법성 여부를 그리고 책임 여부를 따져보는 거잖아요. 그 말은 둘 다 구성 요건에는 해당한다라는 전제가 되는 거겠죠. 마지막 리을, 법원은 갑을 모두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라고 판단했는데 아니 지금 범죄로 성립하는지 안 하는지를 따져보고자 하는 거지 손해배상 책임의 여부를 판단하는 거는 아닐 뿐더러 그러니까 쉽게 한번 생각해보세요. 법적 사고력으로. 둘 다 일단은 위법성이 인정이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게 민사적인 측면에서 타인에게 위법하게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를 끼친 상황인지를 따져보더라도 위법성은 둘 다 인정이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리을은 어쨌거나 잘못된 설명이 되는 거겠죠. 따라서 15번의 정답은 기억 니은에 해당하는 1번이라고 풀 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 마지막 페이지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6번 문제 이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A는 창설 75주년을 맞아 A의 판례 및 소송 절차, 역사 등의 내용이 담긴 기념 출판물을 발행했대요. 이와 관련해서 국제연합의 모든 회원국으로 구성된 B에서는 A의 판결 집행 실효성을 높일 방안을 모색해야 된다는 의견을 제시했대요. 오케이, 그러면 A는 뭔가 국제연합에서 사법기관의 역할을 담당하겠구나. 아니 그러니까 판례도 있고 등등의 내용 등도 판결 집행의 내용 등등도 있게 되는 거겠죠. 되셨어요, 여기까지? 자, 그럼 A는 어디가 되는 거예요? 국제연합의 사법기관에 해당하는 국제사법재판소에 해당이 됩니다. B는 국제연합의 모든 회원국으로 구성된대. 그럼 총회. 그럼 나머지 C는요. 국제평화와 안전유지에 1차적 책임이 있는 C, 안전보장이사회입니다. 라고 A, B, C를 이렇게 먼저 나눠볼 수 있는 거겠죠.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사법재판소의 재판관은 국적이 모두 다른 15명의 재판관으로 구성이 된다. 정답 1번 끝. 나머지 내용도 보자. 2번, 총회에서는 분담금에 따라 의결권이 차등 분배되는 거 아니죠. 주권 평등의 원칙에 따라서 의결권이 분배되는 거기 때문에 2번 잘못된 설명이 됩니다. 3번, 우리 여기 끝에 부분 읽어봐야 돼. 여기에서는 동그라미국 제재 결의안이 10개국이 찬성했대. 15개 국가 중에서 안보리 15개니까. 자, 안보리 이사국 15개국 중에서 10개국이 찬성했음에도 불구하고 갑국의 반대로 부결되었다라는 이유는 갑국이 바로 상임이사국에 해당이 된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겠죠. 9개국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지만 절차사항이 아닌 실질사항의 경우에는 9개국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면서도 상임이사국 중에 한 나라라도 거부권을 행사하면 부결되는 거였잖아. 그러니까 갑국은 상임이사국이라고 볼 수 있는 거겠죠.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사법재판소는 판결에 불복하는 당사자를 직접 제재할 수 없다라고 하는 한계점이 있는 거였습니다. 마지막 5번, 국제사법재판소의 재판관을 선출하는 권한은 총회와 안전보장이사회 모두 다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16번의 정답은 몇 번? 1번이라고 풀어볼 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 17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번은요. 특수불법행위랑 관련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A는 나이 빨리 한번 파악해야 되는 거지. 몇 살이야? 7살이야. 부모가 한눈을 판 사이에 아파트 옥상으로 올라가서 갖고 놀던 장난감을 아파트 아래로 떨어뜨렸대. 그때 지나가던 B는 A가 떨어뜨린 장난감을 맞고 쓰러져서 전치 6주의 골절상을 입게 되었대. 한편 C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오케이, 그럼 C는 사용자. 아르바이트라던 D는 피용자. 오토바이로 음식을 배달하던 중 오케이, 그럼 업무랑 관련된 상황.
횡단보도를 건너던 이를 치여서 다치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 상황 법적 사고력으로 하나씩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 A와 A의 부모는 공동 불법행위자의 책임을 진다. 여기 특수불법행위 공부 안 하잖아? 왠지 A랑 A의 부모가 같이 책임져야 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 공동 불법행위자의 책임이 되려면 공동으로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야. 예를 들면 A랑 A의 부모랑 자 지금이야 우리가 떨어뜨리자 라고 하니 뭐 이런 상황 아니잖아. 그러니까 공동 불법행위자의 책임과는 관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니은 보도록 하겠습니다. B는 A의 부모에게 특수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죠. 맞죠. 왜? 지금 A가 누군데 책임 무능력자잖아. 그러니까 이때 부모가 지는 책임은 책임 무능력자의 감독자 책임이 되는 거니까 니은은 옳은 설명이 되는 거겠죠. 되셨죠? 자, 이제 디귿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거 디귿 잘 봐야 돼. 피용자의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되지 않으면 이거 선생님이랑 같이 했던 친구들 생각해봐. 사용자 있어. 피용자 있어. 피용자의 일반 불법행위 책임이 성립해야지 사용자 배상 책임이 성립하는 거였죠. 왜 나랑 이렇게 모션으로 공부했잖아. 사용자 배상 책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용자의 일반 불법행위 책임이 성립해야 돼. 근데 만약에 거꾸로 나와 있는 거야. 피용자의 일반 불법행위 책임이 성립하지 않으면 요것도 성립하지 않는 거겠죠. 따라서 사용자가 이에게 손해를 배상하지 않는 겁니다. 사용자 배상 책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용자의 일반 불법행위 책임이 성립해야 되는데 디귿에 나와 있는 것처럼 피용자의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거는 사용자도 배상 책임이 없는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겠죠. 따라서 디귿 잘못된 설명. 마지막 리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근차근 읽어봐봐. D가 누구야? 피용자야. 피용자의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이 돼. 그럼 사용자 배상 책임 질 수 있는 상황이잖아. 사용자는 피용자에 대한 선임 및 사무감독상의 주의 의무를 다했음을 증명하면 어떻게 돼? 책임이 면제되는 거겠죠. 면책 사유 존재했죠. 손해배상 책임을 면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리을 옳은 설명이 돼서 정답은 몇 번? 니은 리을에 해당하는 4번이라고 문제를 풀 수 있었습니다. 되셨나요? 자, 우리 특수불법행위랑 관련된 문제는요. 사실은 요 문제보다는 조금 더 까다롭게 나올 거예요. 지금도 내용이 두 개가 합쳐졌는데 이것보다 어렵다고요? 네. 이것보다 조금 더 까다롭게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것보다 내용이 하나 정도 더 추가가 될 수 있어. 혹은 지금은 사실은 단독적인 약간 독립적인 이야기들이야. 하지만 이 독립적인 이야기들이 아니라 뭐 예를 들면은 이렇게 갔는데 이 사람이 B가 갔는데 한편 B는 알고 보니까 여기에서 피용자였고 뭔가 이런 식으로 연결되는 내용들이 한편으로 뭔가 이어질 수도 있는데 우리가 그런 문제도 당연히 풀어낼 거예요. 언젠가는. 근데 그런 문제들을 풀어내기 위해서는 당연히 지금 나와 있는 17번의 문제도 정확하게 풀어내실 수 있어야겠죠. 특히 17번의 디귿 선지 여러분이 잘 이해해야 돼. 혹시나 디귿 선지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여러분 특수불법행위 사용자 배상 책임의 개념의 빈틈이에요. 이거 꼭 이번 기회에 채워주셔야 됩니다. 이거 여러분의 개념의 빈틈이니까 요거 채워주신 다음에도 법적 사고력으로 생각해서 왜 디귿이 잘못된 선지인지를 꼭 한 번씩 머릿속으로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되셨죠? 자, 이제 우리 18번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8번은요, 우리나라 헌법의 기본 원리랑 관련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관련 헌법 조문이 먼저 나와 있어요. 여러분이 헌법 조문의 몇 조 몇 항이 어느 것과 연결된다라는 거를 먼저 외울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헌법 조문을 통해서 기본 원리를 뽑아낼 수는 있어야 되는 거고요. 헌법의 기본 원리 6가지를 먼저 머릿속에 넣어주셔야 됩니다.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국가는 전통 문화의 계승과 발전, 민족 문화의 창달에 노력해야 된다라고 하는 A는 문화국가의 원리에 해당이 되는 거겠죠. 되셨죠? 자, 이제 우리 나를 볼 건데 안 나와 있어. 근데 최저임금제가 실현 방안이래. 최저임금제는 국가가 근로자의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을 위한 최저 기준을 임금으로서 설정을 해놓은 거죠. 그럼 결국에는 B는 복지국가의 원리에 해당이 될 겁니다. A랑 B 이렇게 잡아주셨으면요. 1번부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발도상국에 대한 원조 확대는 국제평화주의의 대표적인 실현 방안에 해당이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가에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국민은 거주 이전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하는 거는 대표적으로 자유권,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에 해당할 수 있는 설명이겠죠. 나는 복지국가의 원리랑 관련된 게 들어가야 되니까 들어갈 수 없는 겁니다.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 국민주권주의겠죠. 하지만 A는 문화국가의 원리 관련 없어요. 4번. 복지국가 원리의 실현을 위해서 국가는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겠죠. 국민 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위해서. 그러니까 정답은 몇 번? 4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5번 보도록 할게요. B가 복지국가의 원리였잖아. 아니 복지국가의 원리는 근대 입헌주의가 아니라 현대 복지국가 헌법에서부터 강조되었다라고 봐주셔야 되는 거기 때문에 18번의 정답은 몇 번? 4번이라고 볼 수 있었습니다. 특히 여러분 18번의 5번 같은 내용은요. 사실은 헌법의 기본 원리에 해당이 된다라기보다는 바로 그 직전 어떤 내용과 연결이 되는 거야? 그렇지, 바로 헌법 의미의 변천과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18번 문제에서도 관련된 다른 내용과도 문제를 계속 풀어주셔야 되는 겁니다. 되셨나요? 자, 이제 우리 19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19번 문제는요. 형사 절차와 인권 보장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인데 미리 좀 말씀드릴게요. 우리 형사 절차와 관련되어 있는 게 사실은 이렇게 짧게 나오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쉽게 나오지도 않을 거예요. 자, 그 말은요. 이것보다는 난도가 높게 출제가 될 거고 앞에서 선생님이 여러분에게 한번 말씀드렸던 거. 우리나라 국가기관의 구성과 기능 같은 경우 이번 3모에서는 A, B, C, D만 나왔는데 A, B, C, D, E, F 나올 수 있다. 그리고 앞에서 우리가 풀었었던 17번 문제, 특수불법행위 관련된 문제도 지금 사례가 2개만 나왔는데 하나가 더 붙고 심지어 그 3가지 내용들이 피해자와 서로 불법행위를 한 당사자끼리가 연결될 수 있다라는 거 설명해 드렸었죠. 자, 그 내용과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19번 문제가 형사 절차 치고는 난도가 조금 낮은 편이에요. 그 이유는 짧고 생각보다는 간단하게 출제가 되었지만 이거에 한 2배 정도의 제시문은 여러분들 예상해 주셔야 됩니다. 선생님 저희는 19번을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라는 거를 여쭤본다면은 저는 이렇게 답변하고 싶어요. 19번을 잘 풀어야지 더 긴 문제도 풀 수 있는 거죠. 특히 형사 절차와 인권 보장은 선생님이랑 같이 했던 친구들 알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시점과 주체와 타이밍입니다. 시점과 주체 그리고 인과관계를 중점으로 해서 공부를 해주셔야지 문제를 풀 수가 있는 거고요. 우리가 만약에 19번 문제부터 틀렸다. 그러면 이거보다 더 긴 제시문이 나오고 더 헷갈리는 인과관계, 더 헷갈리는 시점들이 등장한다면 우리는 문제를 풀 수 없을 거예요. 19번 문제 정도는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풀어내실 수 있어야지 3모에서 풀었던 이 능력을 기반으로 5월 모의고사, 6모, 9모 더 나아가 수능까지 풀 수 있는 힘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난도가 낮으니까 이거는 소홀히 해도 되나? 그 뜻 절대 아닙니다. 난도 낮은 것도 못했는데 어떻게 높은 걸 풀겠니? 선생님이 모의고사는 여러분에게 조금 단호하게 설명해 드린다라고 얘기했었죠. 요것도 못하면은요 당연한 거지만 더 높은 거 못 풀어요. 요거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모든 선지 완벽하게 풀어내실 수 있어야 되는 문항입니다. 정리되셨나요? 자, 이제 19번 문제 한번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은 동그라미째 혐의로 체포되어 구속 상태로 기소되었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바로 1번이랑 연결시켜 볼게요. 체포를 위한 영장은, 체포를 위해서는 원칙적으로는 영장이 필요하죠. 자, 이 영장은 검사가 발부한다? 잘못됐죠. 누가 발부하는 거예요? 바로 판사. 다른 표현으로는 법관이 발부하는 거였습니다. 조금 더 정확한 설명은요. 체포, 구속, 압수, 수색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영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개념에 빈틈이 되지 않게 지금 정리하는 거야. 이 영장은 검사의 청구로 법관이 발부하는 거였죠. 법관은 쉽게 다른 표현으로 여러분들이 판사 생각하셔도 됩니다. 이것 봐. 주체 알아야 되잖아. 그렇기 때문에 주체가 잘못되어서 그것도 한 글자 차이로 잘못되어서 1번은 잘못된 설명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2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쭉 읽어보자.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이 되었대. 국민참여재판은 1심이 지방법원 및 지원, 합의 부인, 형사사건에서 진행이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렇게 1심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이 되었다라는 내용만 나오지만 이 내용이 이제 조금 더 한 단계 들어간다면은 2심으로 진행이 된다면 어디일까라는 걸 묻는 법적 사고력을 추론하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다시 한번 보자. 국민참여재판은 일반 국민이 배심원으로 참여하는 재판이죠. 그러면 배심원의 판결은 법원을 기속하지 않습니다. 조금 더 쉬운 표현으로 바꿔볼까? 배심원의 판결은 법원이 그대로 따르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물론 배심원의 판결과 다른 판결을 내릴 때에는요. 그 이유를 재판서에 게재하고 피고인에게 설명해야 됩니다. 어쨌거나 그대로 따라야 된다?
그대로 따르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였기 때문에 2번 잘못된 설명이 됩니다.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재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갑은 항소하였다. 자, 여기까지 끊어볼게. 자, 우리 징역은요, 정해진 노역이 부과되는 1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수용시설에 수감이 되는 자유형입니다. 여기까지는 맞아. 근데 노역이 부과되지 않는 아니죠. 자, 우리 자유형은 징역, 금고, 구류가 있었어요. 징역, 금고, 구류 중에서 유일하게 정해진 노역이 부과되는 자유형은 징역에 해당이 되는 거겠죠. 이거 여러분들이 개념의 빈틈이 되지 않게 초성 따서 기억해 주세요. 잘 봐. 정해진 노역, 징역. 됐어요? 정해진 노역, 징역 요 부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노역이 부과가 되는 거는 징역 하나만 해당이 되는구나 라고 기억해 주시면 돼요. 그럼 까먹을 리가 없어. 금고와 구류는 정해진 노역이 원칙적으로 부과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답 3번 잘못된 설명이 되는 거고요.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원은 항소심에서 갑에게 형의 선고를 유예하였고 판결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선고 유예는 무죄가 아닌 유죄 취지의 판결이 되는 거겠죠. 4번이 옳은 설명이 됩니다. 자, 선고는요, 크게 두 개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무죄 선고와 유죄 선고로 나눌 수가 있겠죠. 자, 우리 유죄로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을 때에는 무죄 선고가 내려집니다. 자, 다시 유죄 선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실형, 집행유예, 선고유예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한 단계 더 조금 더 난도가 올라간 시험에 나온다면요, 뭐 클래식하게 자주 나오는 선지이지만 집행유예와 선고유예의 차이점. 형선고의 효력이 상실된다, 면소된 것으로 간주한다 라는 내용이 등장할 텐데 일단 지금 그래도 매우 중요한 선지가 등장했어요. 어떤 거? 집행유예, 선고유예, 실형 모두 다 유죄 카테고리 안에 들어간다라는 걸 놓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2번, 3번 문제가 여러분의 개념의 빈틈을 잡기 위한 중간 점검이 되는 매우 좋은 문항이라고 총평 때 말했던 이유가 바로 이런 데 들어가는 겁니다. 이런 거 하나라도 여러분 놓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따라서 4번이 옳은 설명이 되는 거고요. 마지막 5번 보자. 자, 이제 판결이 확정되었대. 판결이 확정된 이후에 갑은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 형사보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쉽게 이렇게 생각해. 두 가지를 모두 다 갖춰야 돼. 무죄여야 하고요. 미결 구금된 적 등등이 있어야 합니다. 이 두 가지 조건을 다 갖추고 있어야 되는데 일단은 구속 상태로 기소되었다며 그리고 구금된 적은 있었어. 근데 무죄야? 이래서 여러분이 이걸 알아야 돼서 4번이 너무 좋은 선지라는 거야. 아니 지금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이 되었다는 거는 유죄 선고가 확정이 되었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무죄가 아니야. 그럼 형사보상 청구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둘 다 만족시켜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5번이 잘못된 설명이 돼서 19번에 옳은 것은 정답 4번이라고 풀 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 대망의 마지막 20번 선생님 앞에서 말했습니다. 1번은 정치를 보는 관점, 20번은 그렇지 선거 결과 분석. 자, 우리 20번 문제 한번 풀어볼 건데요. 최근의 트렌드에 맞추어서 나름 나온 문제입니다. 선생님이 너무 이것도 문제를 출제하신 분들이 고심해서 낸 문제다라는 게 느껴지는 게 최근의 트렌드를 여러분에게 막 연습시키고 하시는 그런 의도가 반영된 문제가 아닐까라고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가보도록 할게요. 갑의 의회의원 정수는 140명이래요. 지역구 의원은 100명이고 비례대표 의원은 40명. 지역구 의원은 각 선거구에서 2명씩 단순 다수 대표제 방식으로 선출한대. 그러면은 선거구 제도로는 뭐가 되는 거야? 중대선거구제가 되는 거야 라는 거 하나 잡았다. 비례대표 의석은 아래의 기역의 값에서부터 막 당황할 거야. 기역이 뭐야? 뭐긴 뭐야? 나와 있잖아. 아래의 기역의 값에서 그러니까 이거를 여기다 적을 수 있었거든? 근데 적지 않고 그냥 기역의 값이라고 한 거야. 그거밖에 없어. 정수만큼 각 정당에 배분하고 자녀의 성을 기역의 값에서 소수점 이하가 각 순서대로 각 정당에 한 석씩 배분한다. 이거 우리 한 건데?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작업은 뭐겠어요? 일단은 기역이 뭔지를 알아야겠죠. 기억 어떻게 푼대? 전체 비례대표 의석수 너무 친절하게 또 40석이라는 거 한 번 더 적어주셨어. 그럼 그 40에다가 각 정당의 정당투표 득표율을 곱하면 된대. 되셨어요? 간단하네. 그러면 0.4 곱하기 40 하면 되는 거네. 그럼 얼마가 나오게 되는 거야? 기억의 값만 구하자. 16이 나오게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번에는 뭐 하면 되는 거야? 40에다가 0.35 곱하면 되는 거야. 그럼 그 값이 얼마가 나오는 거야? 14가 나와. 마찬가지 방법을 하면 각각 2.8이 나오게 되는 거고 7.2가 나오게 되는 거겠죠. 다 합치면 14 나오게 되는 거고. 되셨죠? 근데 이제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어디까지 구한 거야? 기역의 값까지 구한 거야. 됐어요? 이제부터 해야 될 작업은 기역의 값에서 정수만큼 각 정당에 배분해. 16, 14, 2,
7만큼 배분해. 잔여 의석 있어요? 네, 한석 있어요. 잔여 의석은 기억의 값에서 소수점 이하의 수가 큰 순서대로 각 정당에 한석씩 배분한다. 한석밖에 없으니까 소수점 이하의 수가 가장 큰 어느 정당이 C당이 한석을 잔여 의석을 가져가게 되는 거예요. 끝났네. 자, 그럼 여기까지 구한 게 뭐가 되는 거야? 비례대표 의석수가 되는 거야. 다 나왔는데? 자, 그럼 전체 의석수는 몇 석이 되는 거야? 전체 의석수는? 이거랑 더해준다면 전체 의석수가 나오게 되는 거겠죠. 되셨어요? 전체 의석수는 48석, 59석, 16석, 17석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끝. 다 했는데? 그거 이제 뭐 하면 돼? 바로 풀면 되는 거지. 자, 다음번 지역구 의원 선거에서는 아래와 같은 개편안이 실행된대. 선거구 수를 2배로 늘리고 각 선거구에서 한 명씩 선출한대. 오케이. 그러면은 개편안에 따르면은 한 명씩 선출하는 거니까 선거구 제도로는 소선거구제 활용을 하는 거네. 그런데 결선 투표제 방식으로 진행해서 득표율을 50% 넘는 후보자가 당선되도록 한대. 아니, 예전에는 단순 다수 대표제였어. 하지만 이제 개편안에서는 소선거구제랑 무엇을 결합하려고 하는 거야? 절대적인 기준. 득표율 50%라고 하는 절대다수 대표제가 대표 결정 방식으로는 함께 적용이 되는 거예요. 되셨어요? 여기까지? 자, 우리 최근 선거 결과는 뭐였다고? 단순 다수 대표제다라고 하는 거 여기 나와 있었죠. 이 상황이에요. 그럼 기억부터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선거에서 A당과 B당은 모두 다 과대대표되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아니, 우리가 이거를 풀기 위해서는 의석률과 정당 투표 득표율을 비교를 해보면 되는 거겠죠. 의석률 나왔잖아. 전체 몇 석? 140석. 140석 중에서 A당이 차지한 의석수 곱하기 100 해서 의석률 구하고, 전체 의석수에서 B당이 차지한 의석수 곱하기 100 해서 의석률 구하고, 그리고 그것을 정당 투표 득표율과 비교해보면 되는 거잖아요. 그럼 그 결과 A당의 경우에는 어떻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정당 투표 득표율보다 전체 의석률이 더 낮게 나오게 되는 거겠죠. B당은 정당 투표 득표율보다 전체 의석률이 더 높게 나타나게 되는 거잖아. 따라서 모두 과대대표되었다라는 표현은 잘못된 설명이 되는 거겠죠. 되셨어요? 여기까지? A당의 경우에는 과소대표된 상황이잖아. B당이 과대대표된 거고. 따라서 기억 잘못된 설명. 자, 이제 우리 니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선거 우리 여기 했잖아. C당 여기 했잖아. 비례대표를 3석 배분받았다. 니은 옳은 설명. 되네. 자, 디귿 보자. 개편안의 지역구 의원 당선자 결정 방식은 잘 봐야 돼. 지역구 의원의 즉 대표 결정 방식이야. 자, 우리 대표 결정 방식은 뭐로 바뀐 거야? 절대다수 대표제로 바뀌었어. 절대다수 대표제는 당선자의 대표성을 높일 수 있는 거 맞아. 그래서 디귿에다가 옳은 설명한 친구들 분명히 있을 건데 여기가 잘못됐지. 사표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사표가 어떻게 발생하지 않아? 사표가 뭔데? 유효투표 중에서 당선자 결정에 기여하지 못한 표잖아. 그게 사표잖아요. 왜 화를 냈지? 아니, 사표가 발생하지 않는 게 아니라 정확히는 사표가 감소하는 거겠죠. 왜? 적어도 50%는 넘길 테니까 사표가 줄어드는 거지 어떻게 사표가 발생하지 않아요. 여기가 잘못된 거예요. 여기가. 그러니까 디귿이 잘못된 거야. 되셨죠? 자, 이제 우리 마지막 리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지역구 의원 선거는 개편안과 달리 동일 선거군의 당선자 간 득표율 차이로 표의 등가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선거구제, 중대선거구제죠. 최근 의회 의원 선거는 지역구 의원 선거에서는 개편안과 달리 중대선거구제가 채택이 된 거니까 리을이 옳은 설명이 돼서 정답은 몇 번? 니은, 리을에 해당하는 4번이라고 우리가 20번 문제까지 모두 다 풀어볼 수 있었습니다. 자, 우리 이렇게 해서 첫 번째 모의고사 산모, 정법, 해설과 총평까지 모두 다 마무리했습니다. 선생님이 총평 때도 여러분에게 설명해드렸고요. 해설 때도 여러분에게 강조해드렸습니다. 점수, 그래, 무시 못해, 중요해.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야? 나의 개념이 빈틈이 되는 단원, 개념이 빈틈이 되는 부분을 여러분이 찾아서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어서 앞으로 더 차근차근 한 단계 올라가는 게 중요한 거겠죠. 자, 여러분 고생 많으셨고요. 자, 일단 시험 본 이날은 푹 쉬시고 우리 앞으로 개념의 빈틈을 채워서 더 성장하는 여러분이 될 수 있도록 선생님이 이 자리에서 여러분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정치화법 해설의 박민아였습니다. 안녕.